전산대학교 직업연구학부 이병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가지고 살짝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암석 다재다능함에 대해서 이런 다재다능함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강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수락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사실 전국에 저는 이제 지질학자고 암석학을 연구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변성암을 그 중에서도 연구를 하거든요. 전국에 저같이 이렇게 변성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3명. 네,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사회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라지는 추세여서 이렇게 일반 청중분들한테 과학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과학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암석학이라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이제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고요. 제 강연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석,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필수품인데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이번에 매우 밀접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암석 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지구의 역사들을 확인해 가는지 연구 과정과 연구 내용, 제가 연구했던 최근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요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에요. 암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성장력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조금씩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런 연구들이 어떤 분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암석에 사실 좀 의아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자도 많이 줄고 있는데 많은 참여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혹시 암석하면 여러분들이 좀 친밀감을 느끼시나요? 암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세요? 암석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친구? 돌. 네, 그죠. 암석은 돌이죠. 철. 철? 네, 돌 안에 그죠. 돌 안에 철은 있어요. 또 암석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마그마. 마그마? 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친구 같아 보이네. 네,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주황색이면. 네? 보석이요? 네, 암석 내에는 보석을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답보다는 고차원적인 답이 많이 나와서 놀랐는데 아마 어렸을 때 아마 가장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런 걸로 아마 돌을 많이 접하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 분들께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암석은 약간 바보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걸 철저히 한번 깨보도록 요 1시간 동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소주제와 매우 밀접한 이제 암석은 사실 우리 인류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요소를 의식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상상에 혹시 가시나요? 의식주가 암석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 혹시 어떤 건지 돌 하루방이죠? 요 돌 하루방은 제주도에 있는 돌 하루방인데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현무암을 가지고 조각을 한 하나의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현무암이라는 암석을 천도가 넘는 고온에서 용융을 시키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바잘트 파이버라고 하는 이런 합성은 아니죠. 이런 천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게 내화도도 높고 강도도 굉장히 높아서 소방관들 입은 내화복 있죠. 그런데 소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석이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이렇게 옷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콘크리트 내화재로도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 분야에서도 저도 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좀 놀랐고 사실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는 요 식이겠죠.
혹시 어떤 것들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죠. 사실 이제 쌀뿌리 토끼랑 떼석기랑 네, 맞습니다. 인류가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이제 석기 시대에서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사람들은? 무기는 날거나 비행이요. 그죠? 네, 무기, 네. 뭐 전쟁, 무기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이런 도구가 발달된 이유는 농경사회, 그러니까 뭐 간척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히 이런 날카로운 뾰족한 돌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채식 위주로 이렇게 섭취를 하다가 점점 육식 섭취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육식 섭취로 인해서 인류의 이 뇌라든지 이런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을 이용한 도구의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류사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고, 이런 토기들은 어디에 활용됐을까요? 물을 쏟아. 그죠? 저장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언제부터? 석기시대부터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꽤 돌은 우리한테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주거. 파르텐. 네,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근데 이렇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건축물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뭐 덕수궁 속조전이라고 하는 오래된 건축물인데 아마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석기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이런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건축자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합성 벽돌들에 의해서 건축물을 많이 세우지만 그런 기술적 발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에 분포하고 있는 요런 암석들을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암석은 굉장히 인류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혹시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인류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돌이 의식주에. 네, 신호. 지도요?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돌 가지고. 네. 사실, 네. 한번 파란색 친구? 석탄으로 전기 영창차도 만들 수 있고 횃불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사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앞선 친구가 얘기해줬던 그 내용이에요. 네, 요게 이제 울산 암각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도 뭐 좋은데, 고래 잡는 걸 기록했대요. 네, 그러니까 네, 사냥을 잘하게 바라면서 네 맞습니다. 뭐 요 그림의 의미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사실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소재가 발견되기 전에 인류는 그 당시의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돌에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물들은 이런 석조에 많이 남아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글, 이런 것들의 힘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인류 역사 발전 측면에 있어, 문화 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서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떠나서도 이런 사진들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지 않아요? 뭔가 탁 트이는, 네? 굉장하죠? 웅장하다. 네, 웅장하고 뭔가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직접 조사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암석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힐링을 주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암석들이 의, 식, 주, 거기를 떠나서 문명의 발전, 그리고 최근 현대 사회인들의 이런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돌머리 뭐 이런 이미지들은
조금씩 이제 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원래 연구했던 왜안 넘어가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 사실 제가 앞에서는 이제 너무 암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느끼실까봐 그냥 재미삼아 사실 준비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석학, 그 중에서도 저는 변성암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암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각이라고 하는 애들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내부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핵, 멘트 이런 지각 물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각은 암석들은 이 지각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각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걔네들이 지구 역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건 모식도를 만들어 본 건데요. 크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 조사를 가고 샘플을 저희가 이제 셀렉션을 하는 거죠. 연구에 적합한 샘플을 셀렉션하고 박편이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이제 암석을 한 0.03mm로 연마를 해가지고 형광연미경을 이용해서 그 빛의 광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광물의 특성들을 살펴봅니다. 성분 분석하고 화학 분석, 그다음에 연력학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경로를 겪으면서 이런 암석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현상들은 과거 지구 지각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인 연구는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화학 분석이라든지 계산 이런 건 이제 실내에서 하지만 이런 실내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전데요. 이렇게 지도 하나 들고 가고 이제 저희가 꼭 필수로 들고 다니는 이런 망치, 이제 암석 망치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층들의 분포, 그다음에 연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클리노미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야외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암석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다 기재를 해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야외 조사하는 모습들은 이런 건데요.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이 하나의 암석을 가지고 같이 관찰을 해서 암석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광물들이 암석 내에 존재하는지, 광물의 배열 양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사진과 기재를 함으로써 이렇게 야외에서 정리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암석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조성, 성분, 그다음에 안정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도 이제 반감기들을 이용해서 이런 광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력학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암석은 어떠한 온담력 조건에서 안정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암석 연구하는 게 복잡하지 않나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섭입대라고 부르는, 저희가 이제 황구조 운동에서 판의 경계가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수렴형, 발산형, 뭐 보존형 경계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런 섭입대라고 부르는 수렴형 경계에서 이 암석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 암석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지화학 정보와 동위원소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이런 변성 온도 압력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성 암석이 어떠한 온도 압력 조건을 갖고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건 대부분 이런 시계 방향을 통해서 암석이 경험했던 온도 압력 조건들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바뀌는가, 어떤 환경에서 바뀔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이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면 여기 이 보라색 점 보이시나요? 이 보라색 점을 하나 따라가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온도압력 조건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온도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암석이 변성작용을 겪고 다시 얘네들이 낮은 온도압력 조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식으면? 네, 그럼 암석은 어떻게 식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차가워지고 그게 네. 바닷물 때문에 다른 차가운 낮은 온도에서 그뜰 씻고 다시 그 뜨거운 온도에서 다시 뜨거워져요. 네, 곧 좋은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요. 성분? 지구의 온도가 바뀌어서 또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돌이 온도압력 조건이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예, 그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방금 아주 좋은 행동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소국지적인 규모에서 뭐 물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현상도 추측을 하고 크게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어쨌든 이제 이 암석이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압력이 있었다 함은 낮은 깊이에 있었다는 거고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암석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각들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고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될까요?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각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히말라야 같이 대륙이 충돌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본 같이 뭐 태평양판이 이렇게 유라시아판으로 섭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 패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제가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연구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우리나라 100만 1대 100만 축적의 신규 지질도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제안된 우리나라 한반도 지체구조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구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크게 이 베이스먼트 4개의 베이스먼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관모 6개, 낙림 6개, 경기 6개, 영남 6개라고 하는 4개의 베이스먼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베이스먼트의 암석들은 대부분 한 20억 년 전에 형성됐던 암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지역은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 6개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수행을 했고요. 지명으로 하면은 이제 천안, 공주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이 별표로 쳐져 있는 지역 중에 그 지질도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온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 지질도 옆에 항상 이 레전드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지질 역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회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암석은 대략 한 아까 말씀드린 20억 년 전에 형성됐던 암석들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암석들은 이렇게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암석들에 의해서 관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석들이 이런 오래된 암석을 관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최후기에 이렇게 주황색,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암석들이 이 20억 년 전에 형성됐던 암석을 관입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질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대략 20억 년 전에도 이 돌이 만들어졌고 시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돌 만들어진 이후에 암석이 한번 또 만들어졌고 그 암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또다시 암석이 만들어진 이런 좀 복잡한 이런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여기 여기 시대를 써놨군요. 메소프로테로조이라고 해서 대략 한 12억 년 전에 형성됐던 암석이었는데 얘네들이 4억 년, 그러니까 지질 시대라면 고생대 중기에
변성작용 받았던 이벤트를 연구를 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분석이나 뭔가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야외에서 암석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암석들은 조직적 그리고 광물학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로 관찰하는 건 암석의 색깔이 어떨까요? 검은색이죠. 그래서 암석은 왜 검은색을 띨까요? 전문가가 한분 오신 것 같은데, 네, 각성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을 띠는 광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암석 자체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암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각성석이라는 광물과 사장석이라는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보면 이렇게 개 중에서도 여기 이제 GRT라고 써놓은 게 이제 성류석이라고 하는 광물이에요. 빨간색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광물들이 있죠. 이런 광물들인데 이 성류석이라고 하는 광물들은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형성되는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영역을 가지고 발달해 있는지 제가 연구했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이 빨간색 광물들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넓혀서 보면 이렇게 렌즈상에 사문암이라고 하는 암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거의 멘틀과 유사한 조성의 암석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외에서 암석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암석들이 대부분 검정색을 띠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 있나요? 흰색, 회색. 그죠? 어두운 색도 있지만 이렇게 밝은 색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조금만 죄송한데 크게 얘기해 주시죠. 여러 암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모인 거예요. 네. 상당히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는 건데 그 모이게 된 이유는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부분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아 나온 물질들만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야외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돌이 한번 녹았구나, 용융작용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죠. 그래서 돌이 녹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그죠. 굉장히 뜨거워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런 돌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온도가 높은 환경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메소드를 저희가 거기서부터 이제 선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어떤 광물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요. 야외에서 보이는 이런 암석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암석들이 만들어졌겠구나를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그죠. 이제부터는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가 추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박평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여기 이제 그 위에 단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에서 보이는 요런 암석들을 저희가 망치질해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커터로 잘라가지고 0.03mm가 될 때까지 계속 연마를 해줍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옛날에는 손으로 했는데 요즘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다 기계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0.03mm를 만들어서 보시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애들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겠죠. 생김새가 다르지 않나요? 얘는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대신에 뭐 색깔이 하얗고 이런 애들은 얘는 색깔이 하얗지만 얘는 색깔이 또 초록색이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아무튼 초록색인데 이렇게 저희가 광물이 보여주는 색깔
그다음에 뭐 이런 텍스트, 그러니까 조직이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광물들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좀 계략적으로 봤다면 이제 현미경, 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서 빛의 이제 과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무슨 광물인지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암석은 무슨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이구나 라는 거를 그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암석이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낮은 압력,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높은 압력, 그러다 다시 낮은 온도,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적어도 여기에서 보여지는 광물들이 그 세 번의 이벤트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광물, 어떤 애들이 낮은 온도에서 안정했었는지, 어떤 애들이 높은 온도 압력에서 안정했던 광물인지를 구별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렇게 조직적인 관찰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나름.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원형이었는데 얘랑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주변에? 다 바뀌어 있죠, 다른 애들로. 그러니까 원래 이 동그라미 부분이 얘랑 똑같은 애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요 밑에는 이런 애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다른 광물로 변화가 일어났죠. 상의 종류가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관찰되는 광물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선후 관계를 저희가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학, 그 외에도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요런 광물 내에 이렇게 안에 있는 광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동그란 광물 내에 이렇게 큐티지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요 큐티지라고 하는 광물은 요 동그란 광물 안에 있으려면 얘가 생기기 전에 있었어야 될까요? 생기고 나서 만들어져야 될까요? 얘가 먼저 있은 다음에 이런 애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적 특징이나 이런 광물의 위치들을 가지고 어떤 광물이 먼저 있었는지, 어떤 광물이 나중에 생겼는지를 1차적으로 분류를 저희가 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그리고 암석학에서 단연컨대 여기서 요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그 이후에 분석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암석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미경, 그러니까 야외 관찰,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광물군과 이런 순서, 광물이 형성됐던 순서들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화학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결과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똑같은 앞에 보셨던 광물 중에 요 광물들의 화학 분석 자료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선을 그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어때요? 성분이 일정한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다르죠. 이 선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변하게 되죠. 끝으로 가면서.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질학에서 의미하는 게 광물들은 온도 압력 조건이 바뀌게 되면 광물의 종류가 변하거나 아니면 광물 내에 있는 화학 조성이 변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추측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분 변화가 있으니까 이 광물이 어떻게 된 거야? 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만 안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요런 조성을 갖는 애가 안정했던 온도 압력 조건, 그리고 요런 애들이 안정했던 온도 압력 조건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네, 봤던 이런 광물의 순서, 결정화 순서와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조성을 이렇게 얻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현미경 관찰을 했어도 순서를 정했고 화학 분석을 해봐도 광물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형성된 애들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런 조성 변화가 일어난 온도 압력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옴지압계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물이 갖고 있는 화학 조성 그리고 반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광물들의 온도 압력 조건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광물의 화학 조성을 얻어가지고 온도 압력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대략
네, 여기 밑에 써져 있는 540에서 630도, 5.8, 7.5에서 8kW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압력 조건에서 이 안에 있는 광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런 광물들의 조합은 보시는 것처럼 730에서 820도, 10에서 12kW의 온도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광물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반복해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에 있는 광물들이 이런 암석 내에 있는 이런 광물들이 이 정도의 온도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온도압력이 높아졌고, 다시 이런 애들이 아까 이제 부서졌던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온도압력 조건으로 바뀌면서 이 가장 높은 압력 조건에서 안정했던 광물들이 분해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암석들이 대략 이런 시계 방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구나. 시계 방향, 그러니까 낮은 온도압력 조건에서 높은 온도압력 조건,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낮은 온도압력 조건,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각의 두께 변화,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열원들, 마그마의 관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얘네들이 뭐 이렇게 섭입하는 환경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대륙이 충돌할 때 이런 지각의 두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변성작용이 일어났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계산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요거 이제 연력학 모델링을 요즘에 많이 저희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원리는 요거예요. 암석이 갖고 있는 조성들, 그거를 고정을 시켜놓고 저희가 설정해 놓은 PT 영역에 투영을 해줍니다. 그걸 투영을 해보면 여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광물에 이렇게 종류들이 계속 변하게 돼요. 온도압력 조건이 변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저희가 앞에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던 광물분들과 대입을 해가지고 그 광물들이 어떤 온도압력 조건에서 안정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이제 검증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런 계산 결과가 맞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이런 지각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마그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환경에서 이 암석의 변성작용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결정을 내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지질학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지질학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야외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산도 해가지고 암석이 대략 이런 역사, 이런 환경에서 변화를 겪어왔구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나. 뭘까요? 시간이 빠져 있어요. 도대체 얘는 언제 일어난 건가? 그럼 이제 저희는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 암석 내에는 되게 재밌게도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를, 그러니까 언제 이런 변화를 겪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고온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저오콘이라는 광물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오콘 내에는 우라늄과 납, 토륨 같은 이런 방사성 동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반감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결정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여전히 저희가 이 광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특징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봐볼까요? 여기 안에는 요 주변부랑 생김새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얘랑 비교. 얘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패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패턴은 없어지고 회색으로 변하게 되죠. 패턴이 없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또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그죠?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광물의 조직적 특징이 다르다고 하면 뭐가 바뀌었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런 이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광물들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방사성 동요소의 평형 상태가 계속 바뀌어왔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적 관찰을 통하고 실제 이제 굉장히 고가의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각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요 노란
노란색과 흰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실제 분석 지점들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직적 특징으로 이렇게 분류를 쭉 해줍니다. 실제 이제 이 암석이 변성작용을 경험했던 시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생대 대략 한 4, 5년 전쯤에 변성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와 녹색 동그라미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 차이를 보면 대략 적게는 30만 년, 많게는 40만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또 안 되겠죠. 뭔가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색깔을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서 연대 측정했던 것처럼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지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위토류 원소라고 하는 애들의 성분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인지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여기가 각각 대비를 해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온도에서 변성작용이 언제 일어났는지, 낮은 온도에서 변성작용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광물이 아까 연대 측정을 수행했던 그 광물이 언제 결정화가 일어났는지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정했던 그 고온 변성작용의 시기가 정말 시기를 지시하는 그런 저오콘이라는 광물이 정말 고온에서 결정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관찰 결과, 현미경 관찰 결과, 그다음에 성분 분석, 온담력 계산, 그다음에 광물의 나이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보였던 이런 시계 방향을 통해서 일어난 변성작용이 이렇게 제일 높았을 때는 대략 한 4억 년 전쯤, 그리고 얘네들이 온담력 조건이 떨어졌던 시기는 대략 3억 6천만 년 전쯤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질학이라고 학문, 그리고 특히 암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렇게 하나 사이트만 가지고 이런 현상을 오롯이 해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저희는 이제 지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게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것만 분석해서 맞다고 어떤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참고 논문들을 또 막 찾아야겠죠. 다행히 이 경기육계라고 하는 데 내에서는 여기 이제 충청도 홍성이라는 지역이고 여기 이제 경기도 가평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제가 연구했던 지역과 유사하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 변성작용이 일어났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이 경기육계 전체는 고생대 중기쯤에 이렇게 시계 방향을 따라서 변성작용을 경험했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지각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고 이런 애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섭입에 의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던 독립적인 지각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낮은 온도암력 조건에 있던 암석들이 깊은 데로 이동하게 되고 충돌한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다시 낮은 위치로 돌아갔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죠. 재미도 없고. 근데 어쨌든 여기 암석이 제가 연구하는 암석이라고 하는 물질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식주, 그다음에 우리 인류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암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암석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암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조금 이제 쉬운,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국가 성장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인데 도대체 암석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거 뭔지 다 아시죠? 반도체고 뭐 자동차 이렇게 로봇 산업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기 암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암석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얘기해볼래? 그 유리는 그 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겉에는 그 암석이 필요한데 네, 그 암석이 네. 그 손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좋은 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해도 될 텐데. 아이고, 어디 갔지? 이쪽. 사실 지구 내에는 굉장히 요거 주기율표잖아요. 이제 원소 주기율표인데 지구 내부에는 이 각각의 영역마다 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주기율표상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농도 차이만 있지만.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이제 광화작용이라고 하는 지질학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농집이 되게 되면 이렇게 유용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암석내에 철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자석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농집이 일어나게 되면 자석이 달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 광물의 농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첨단 소재 산업들 뭐가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하죠. 원료가 있어야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성능을 향상시킬 거잖아요. 뭐 석유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암석은 어쨌든 이런 원소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성장 동력에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질학 분야에서 광산학이라고 따로 부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암석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나 인류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달성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이산화탄소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파리협정에 가입을 해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4년 전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뭐 석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료 물질들의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순환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업에 활용되는 원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나는 원료를 새로 찾아내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제 이런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핵심 강물을 확보하자 이런 전략을 내비쳤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했던 게 이런 알루미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알루미늄은 뭐 이렇게 자동차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우주선 이게 가볍잖아요.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우주선 만드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타이타늄은요? 타이타늄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그중 이제 알루미늄 그런 데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콜라캔 알루미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알루미늄은 이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암석을 화학적 정제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내게 되면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보크사이트를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제되고 남은 물질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토양이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해롭겠죠. 저희 인간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 이런 반응을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또 다른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알루미늄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원료 물질을 확보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돌멩이에요. 회장암이라고 하는 암석이고 이 회장암은 사장석이라는 광물이 90% 이상 구성되어 있는 되게 특이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암을 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알루미늄을 회수하려고 했어요. 사장석에 이런 데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최근에는 이런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데에서도 회장암을 여러 가지 처리 공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알루미늄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 회장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있겠죠. 우리나라 산청, 하동 그리고 합천 근처에 가보면 굉장히 이 회장암이 넓게 발달하고 있는 아주 운이 좋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노르웨이나 그린란드에서도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요? 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암석학자들이 어디에 회장암이 있고 그 회장암에서 광물군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게 이제 그 회장암 내에 있는 광물의 조성과 함량비를 나타낸 건데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처리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 후처리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이 암석이라는 애들이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요거 리튬 전지 요즘 지금 여러분들 손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는데 배터리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운영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리튬의 소스는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땅 속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암석이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암석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이런 리튬이라는 원소가 농집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암석학 연구를 잘 수행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잘 살아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암석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소예요. 수소.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연료로 생각하는 게 수소 연료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게도 암석 내에는 또 수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연에서 인지되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한 수소들이 탐지됐던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 쪽에 특히 많은데 프랑스 같은 데는 이렇게 암석에서 기인한 수소를 실제로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데서 수소를 뽑아내가지고 연료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암석 내에서.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죠. 920억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대부분 이런 암석 내에서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 이게 이제 크게 4가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뭐 암석 내에 있는 철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모남이라고 하는 사모남은 아니죠. 초연기성암이 사모남화 되면서 이런 철이 산화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수소가 하나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각 내에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이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들이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소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암석 내에 이렇게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각섬석이라고 하는 광물 내에도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수산화 이온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단층 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런 물 분자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계속 분해가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석을 가지고 앞에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핵심 원료도 찾을 수 있고 지구 온난화의 그런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데도 저희가 암석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하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분야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국이니까 보시면 인접한 나라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이런 거를 이미 찾고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는 거의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사실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분야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 경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감소하는데 이 암석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암석을 또 잘 알게 되면 요즘 이제 행성 이런 거 많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암석을 잘 알게 되면 이 행성 탐사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행성을 이해하는데 왜 그럴까요? 행성도 암석. 그죠? 지구도 행성이고
이 지구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행성에 가도 암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행성 탐사할 때 가장 먼저 꼭 참여가 되어야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지질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암석학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뭐 실제 여기 이제 안될과학에 지질학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실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행성 탐사하는데 지질학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구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 외에 있는 행성들도 그런 암석들이 분명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암석학자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무슨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 암석학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겠어요? 물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석 내에는 그렇게 함수광물,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물을 갖고 있는 암석이냐 아니냐를 암석학자들이 잘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행성 탐사할 때도 암석을 잘 알고 계시면 꽤 유용하다. 잠깐 얘기. 유성에도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 화성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쪽에 네. 들어있는 그 돌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꼭 행성 탐사할 때 이런 암석학자들이 지질학자 중에서도 암석학자들이 가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류 중에 달을 제일 먼저 탐사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암스트롱이잖아요. 근데 암스트롱한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 주옥이 네, 돌조옥이에요. 돌조옥. 무슨 돌? 아무돌? 아무돌이에요. 아무돌은 아니고 필요한 돌이요. 그죠? 뭘 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해 보이는 돌. 신기해 보이는 돌을 갖고 오면 좋겠지만 그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갖고 있는 암석이 있냐 없냐를 그러니까 그런 돌을 갖고 오는 게 미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암스트롱은 지질학자가 아니었고 암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돌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잘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그러니까 그 아폴로 11호였으니까 17호 때쯤인가 그때 이제 나사에 계셨던 분이 암스트롱이 지질학자였다면 지금 우리가 달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었겠구나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는 여기서 마칠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암석이 생각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인류가 나아가는 길에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이 전국에 진짜 한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 재밌고 나라 발전의 측면에서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 뭐예요? 지구온난화 감소시키는데도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 과학 분야가 이제 특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지만 꼭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암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월봉초등학교 최은치 학생이 물어봤던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지구 역사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청정 핵심 원료들, 이산화탄소 감축하는데 암석학적인 연구가 도움이 된다. 행성 탐사할 때도 우리가 암석학적인 정보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봉초등학교 4학년 김효주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조사 결과만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다른 곳은 어림으로 만드는 건가요? 산과 건물 밑을 조사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자면 암석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좋은 점이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지질도는 우리나라 전체 지질도는 특정 지역만 관찰한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특정 지역을 관찰했던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암석의 연장성이라든지 구조적인 특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1대 100만 축척의 지질도지만 이 축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로 사용되는 지질도는
1대5만 축적의 지질도가 있고,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00장이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100개의 구역으로, 10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 그래서 나중에 100만 축적의 하나의 도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암석을 연구하는 것이 일상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제 희망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뭐 원료 물질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감소에 필요한 이런 수소 생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을까요? 양산초등학교 4학년 박한울 학생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만들어진 암석이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암석 중에서 희토류나 보석 등보다 더 귀한 암석이나 광물이 있나요? 미래가 밝은 암석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두 가지. 요 중에 혹시 제일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요 5가지 지금 1번. 네. 일단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만들어진 암석이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찾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지구의 나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45억 년, 6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인가 가보면은 한 44억 년 전에 형성됐던 결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연대 측정을 사용할 때 활용했던 저우콘이라는 광물 있잖아요. 걔 나이를 분석해보면 그 광물이 44억 년 전에 만들어진 광물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구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암석이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발견은 못했고, 그것보다는 조금 후기지만 한 44억 년 전에 형성됐던 광물,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안 해도 돼요? 그럼 네. 정광중학교 1학년 정미래입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암석에 대한 걸 조사할 때 방사능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사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방사능이 소량이랑 상관이 없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수 광물이라고 부르는 광물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광물들의 화학식을 보면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암석에서 찾을 수 있냐? 그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지질 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광물이 함수 광물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럼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그 광물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평광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그 광물들은 어떤 광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얘가 함수 광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방사능 검사가 아니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암석의 나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어쨌든 방사성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암석에서는 이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너무 미량으로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라돈 같은 거 혹시 몇 년 전에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라돈 침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애들이 어떤 지질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농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실제로 인간들한테 위험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초 학부모입니다. 제가 과학터치 되게 좋아해서 자주 참여를 하는데요. 천문학, 원자, 초전도, 별, 달, 물 다 들어봐도 오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 네. 좀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신데 어쩌다 하필이면 이 도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네. 너무 궁금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이렇게 두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이나 이런 다른 대체 플라스틱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요. 오늘 듣다 보니 돌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근데 돌로 뭔가 직조물도 만들 수 있고 한다고 하니 나중에는 오히려 의류나 장난감 등에서 오히려 플라스틱보다도 어떤 생활의 친환경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보았습니다. 네.
일단 강연이 어려워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 감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제 분야의 전공자들이 적은 이유는 사실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야외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야외에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야외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보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도. 근데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첨단과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거 야외 활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생물학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꼭 생물이 아니어도 돌도 연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대해서도 좀 그냥 돌멩이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요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석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원소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원소들. 걔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제해내느냐에 의해서 이제 활용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못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합성 소재인 거잖아요. 합성 소재인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쉽고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암석에서 그런 원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광물을 이룬 어떤 결합 구조 내에 원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한 결합 구조를 깨트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에너지들이 필요할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시도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먼 미래에는 이런 의류나 장난감에 필요한 소재들이 암석에서 만들어진 유해하지 않은 그런 물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초등학교 4학년 이수연입니다. 암석은 찍은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암석을 채취하려고 찍은 곳으로 가면 위험하고 조사를 하지 못하지 않나요? 네, 이것도 답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암석들 걔네들은 이미 뜨거운 곳에서 만들어졌다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지표로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화산. 네. 아이슬란드 같은 데 실제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용암 근처에 가서 실제로 암석화되어 있는 그런 시료들을 채취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어떤 암석을 갖느냐에 따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얼마나 깊은 곳에서 암석을 채취할 수 있나요? 암석을 채취하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특정 장소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사실 이제 암석학 연구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 10kg바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최고 10kg바에서 그 암석 변성받았다.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추측해 모르겠죠. 10kg면 대략 저희가 30km 지하 30km에서 변성 작용이 일어났다고 계산을 해냅니다.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래서 암석학에 가는 매력이 그렇게 인류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깊은 곳에서 암석을 채취할 수 있나? 특히 그래서 이제 암석학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아마 제가 알기로 2km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연구하는 암석은 30km 아래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그래서 실제 아무리 과학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잘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7km 정도까지 이게 뚫고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석유 탐사한다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러시아 과학자들이 재밌는 분들인데 지구를 관통해 보겠다고 하면 뚫고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깊이는 그래서 그것보다 미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암석학이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암석 채취하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선정하는 이유는 그건 이제 연구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암석을 채취하는 장소와 그 선정하는 이유가 전부 다 달라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구 깊은 곳에서, 지각 깊은 곳에서, 지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각이라고 해야겠죠. 지각 깊은 곳에서 지질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궁금하니까 그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주로 타겟을 삼아서 야외 조사도 하고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지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퇴적암을 가시면 되겠죠. 퇴적암은 지표에서 뭐 풍화, 침식 이런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선중학교 2학년 나유찬입니다. 제가 학교에 수업 시간에서 학교 근처에서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네. 제가 알기로 부창부가 아예 내륙지라서 지진판이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진이 났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실 지질학자분들도 요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 질문을 제가 고른 이유는 요런 거 할 때도 사실 암석학적인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지 저희가 지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진파, 뭐 피파나 에스파 이런 어떤 파를 가지고 지진이 왜 일어났고 지진이 발생된 깊이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 지진파가 이동하는 매질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예요? 전부 다 어쨌든 암석을 통해서 그런 파들이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암석학적인 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른 거고, 왜 여기서 이거 일어났는지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고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강연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제 메일을 통해서 아무 질문이나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암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이런 일반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해본 게 처음이라 조금 부족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실 제 목표는 암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밀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암석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못 강연한 것 같지만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감은 이거고, 아무튼 관심 있게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려가도 될까요? 네, 그럼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